민주당이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전략지역의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하루 연기한 민주당은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경론을 벌일 전망입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해보고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 권고와 비례대표제 개편으로 술렁이는 여야 내부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일정이라며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아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내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내일과 모레, 하지만 개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본회의를 이틀 연속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였다며 탄핵안을 위한 본회의 소집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입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랍니다.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입니다.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소집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한 법사위 파행을 멈추라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 민주당 탓이라고 맞받으며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지금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을 비롯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법사위마저 파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 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 개의는 별개라며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도 의회 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시선은 본회의 개최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쏠렸는데 김 의장은 앞서 여야 합의를 거듭 주문해왔던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비공개 회동 등 막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전보다 빠르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발표했고 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후보를 우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앞선 1차 회의부터 이기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첫째 제1의 원칙은 이기는 공천입니다. 역량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당하게 우리 당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차 회의를 마친 후 배준영 의원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빠르게 발굴하기 위해 늦어도 내달 말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과 쌍특검 등의 국회 이슈와는 별개로 총선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6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들고 14일에는 중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현역 의원의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공천 지역에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청년 후보자 출마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의 경선 비용과 공천 심사 등록비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20대는 등록비와 기타금을 전액 면제하고 30대에 대해서는 50% 면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2030 전체를 확대를 해서 50% 면제가 아닌 전액 면제로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편 중진들의 험지 출마와 용퇴 제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획단 내에 여러 주장들이 있다며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예정됐던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총회를 내일 본회의 직후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하루 늦춰 내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많은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기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며 병립형 회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교체 약속을 기억한다며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막는 유의미한 결단을 해주셔서 문재인 정부 시절 촛불 탄핵 연대를 무색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의 대조점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향점은 같지만 과정이나 수단에는 차이가 있다며 확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나 또 수단이나 방법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총선기획단 회의가 끝난 후 선거제 개편이 총선 전략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론을 빨리 정해 합의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3개나 5개 등으로 나눠 권역 내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저희들은 소선거구제에다가 이제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연동형은 저희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이 과연 내일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입장 차이가 극명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법사위부터 정상화하라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는데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것을 오늘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사위가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사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23일에도 여야는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었죠. 하지만 이 본회의에 올릴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하루 전날이었던 22일 열렸던 법사위가 여야 대치로 파행이 되면서 당시에도 본회의가 개최가 무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내일 본회의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는 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됐던 일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내일 본회의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죠. 내일 이를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이 먼저란 입장인데 결국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지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또 1일 열리기로 되어 있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어주면 이 연이틀 동안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는 판만 깔아주는 셈이라는 게 이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이 30일과 1일 미리 일정을 잡아놨던 것 역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로 잡아뒀던 것이지 확정이 아니었기에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부안회동에서 정쟁용 본회의를 여는 것이야말로 의장 탄핵감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국 본회의가 열리느냐는 김진표 의장의 판단에 달린 몫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만일 본회의가 열리고 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탄핵 소추안만 의결이 되면 여야 관계는 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아야 한다면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 원내 주요 현안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수시로 소집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대기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어제도 그랬듯이 여야 양측을 중재하면서 이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계속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선 여전히 그 위성정당 방지법과 비례의원 관련 어떤 선거제 방식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놓고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네.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죠. 지적을 했었죠. 이 민주당 지도부가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위성정당 방지와 또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오히려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위성정당 반지법에 관련해서 참가한 의원 수는 민주당 의원 75명입니다. 이들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총선에서 일당을 놓치거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의 폭주와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현행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거나 이 병립형으로 회기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인데요. 이 원래 오늘 의총을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만 하루 연기를 하고 대신 내일 30분 일찍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민주당 내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거나 혹은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면서 대신에 이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으로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이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에는 전국 비례제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게 될 뿐만 아니라요. 지역주의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제감시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정해놨었죠. 민주당이 얼른 입장을 정리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 총선 때에도 준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처리했었고 네, 그랬었죠. 물론 그 후에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이 취지가 좀 무색해지긴 했었죠. 국민의힘은 현재에도 이 현행인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과거에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됐었던 병립형은요. 단순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수를 그대로 배분하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권역별 비례의원제에는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지역 권역별 비례의원제는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는데요. 특히 여기서 남부권이 영호남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네. 때문에 이 영호남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요. 득표율
득표율이 6% 미만 정도 나오는 이 소수 정당은 당선인을 배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준석 신당이나 이 조국 신당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되겠군요. 네. 하지만 거꾸로 현행인 이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만일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 병립형과 지역 권역별 비례의원제로 딱 당론을 정해놓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거듭 당론을 정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서 선거제를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상황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이런 느낌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는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정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모든 대학생 대출자에 대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이후 국민의힘과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로 정의했으며 서울 상계, 중계, 목동, 개포, 경기, 고양시, 수원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당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감찰 기능을 이용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합한 검찰의 표적 수사에 재판부가 꿰맞추게 판결한 것에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상과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죠.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쪽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대표는 선거는 승부라면서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타협, 대화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강조하면서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힌 건데요.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론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당장 의석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게 아니냐는 건데요.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한다는 비명계 의원들은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정치 개혁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김종민 의원은 국민 신뢰를 얻어야 이기는 것이라면서 소탕 대실의 길로 가선 안 된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획이나 위성정당 창당은 안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은 당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표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그런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한 정당은 위성정당이라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립형으로의 회기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고민하는 의원이 당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내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이 언급하는 가운데 당내 절반에 가까운 75명의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한 상황입니다. 당내 의견 대립이 팽팽한 만큼 내일 의총에서 뜻이 모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46명 컷오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가 끝난 이후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바로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이 내용 때문입니다. 당무감사를 실시한 당협위원회 204곳 중 22.5%에 달하는 46곳 당협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하위권 46곳의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 중 여론조사 결과 개인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보다 현격히 낮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공천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불만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이 지금 과반이 지금 넘는 그런 구조에서 당연히 물갈이 혁신의 타켓이 영남 지역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 의원들이 조금 더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물갈이 자체가 총승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준이 불투명하다 보니 많은 반발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21대 때도 43%는 물갈이 했지만 저희가 참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개인 지지율이 담보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영남권이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영남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당 지지율이 영남권보다 낮은 수도권과 단순 비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영남권에선 TK와 PK 물갈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남의 베이스를 한 당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으니 당연히 이제 물갈이 되면 대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컷오프 대상이라면서 현역 의원 22명의 명단이 유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술렁이는 분위기에 허위 명단까지 유포가 되면서 당 지도부는 검찰 고발에 나서는 등 유포자 처벌에 집중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나돌면 당을 운영하는 데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당 차원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라 씨가 준위를 떠나서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로 그게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을 느끼죠. 상처를 받고.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있는데요.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선 당무감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영남권의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의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 엑스포 유치 많은 기대를 했고 또 많은 기대를 또 갖게 했었는데요. 막판에 그 사전에 예상했던 바와 아주 그냥 다른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는데 어쨌든 그 여당으로서는 국정 지지율을 높이고 또 이제 내년 총선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하기를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을 텐데요. 뭐 어쨌든 결과가 굉장히 참패로 끝나서 참 아쉽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책임 공방이 또 이제 일고 있는데 여당은 전 정권의 무관심으로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나의 책임이다. 나의 이렇게 무능의 결과다. 이렇게 뭐 이제 또 자신의 뭐 또 책임을 안기도 했습니다만 야당은 무능 외교의 참담한 대패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쳤습니다. 애초에 이제 2차까지 갈 걸로 생각을 했지만 1차에서 119대 29 이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이 컸는데요. 냉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허위 보고였어요. 사우디를 막판에 거의 따라잡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네.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허위 보고였고 허위의 판단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런 허위 보고 이런 이전에 애시당초에 예상이 전 세계적인 예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예상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사우디아라비아였다는 것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직전 엑스포가 오사카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오사카와 부산이라는 게 뭐 거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같은 아시아 대륙의 인접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서 엑스포를 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투표를 유인할 때 좀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 게임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거의 따라잡았다 이렇게 뭐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그런가?라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잼버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잼버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은 이제 뭐 조사를 해도 지금 잘 안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만 명, 5만 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의 관리도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 지금 몇 천만이 방한을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과연 부산이 할 수 있겠느냐, 한국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뭐 도저히 이게 방어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굳게 믿고 막 이 허위 보고에 휩쓸려 가지고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잘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한 것은 용산과 국힘당의 지도부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너무 크게 바람을 잡았어요. 네, 오사카 엑스포가 우리에게 이제 좀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아시안 게임 또 월드컵을 유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계 엑스포까지 유치한다는 게 좀 역시 좀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었을 텐데 결과는 어쨌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 밖 참패였네요. 이런 작은 분석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빈살만에 오일머니에 패했다. 전 정권 때 잘못한 거다 해본들 지금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시점에 왜 기대감을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대통령이 실패에 최송화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제 눈에 띈 대목은 뒷부분이에요.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보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무부와 국가정보원이에요. 네. 외국 국가의 동향, 그들의 표심을 분석하는 데 실패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마저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패턴이 반복된 게 제 눈에 띈 것은 말이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일간지의 칼럼에 의하면 대통령이 김태우 당시 후보가 당선될 걸로 믿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네. 이번에도 그때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 뭐라 그럴까 정무적 판단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능력 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지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정치적 보좌를 잘 못 받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일단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대통령이 혹이나 쓴소리 싫은 소리 할 사람 옆에 없고 좋은 소리 단소리 하는 사람만 옆에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최소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 그러냐. 제가 보면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그러지만 서울에 비하면 서울 사람들 하는 말은 시골이 시골.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다 모든 걸 걸었다고. 기대가 서기 상공인들, 네.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울산, 경남 분들도 다 거기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하청이니 뭐니 해서 이게 부산이 우리 부울경이 그나마 먹고 살 거리가 생기구나 하는 대목에서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울경 민심에도 큰 여파를 던진다. 그래서 국정에 적어도 대통령실 그러니까 비서실이라든지 외무부라든지 국정원에 뭐가 문제인지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리뷰를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 펑크가 났는지를.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 금방 신 의원이 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외교부나 국정원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개최가요. 네. 이게 지금 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우디는 갖다 그냥 현금을 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기업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앞장서는 것은 뭐 투자랄지 뭐 미래의 기술이랄지 뭐 노하우랄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외교부와 국정원이 다 알아요. 국정원 직원들 붙들고 물어보면 전망이 어떠냐 물어보면 어둡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외교부나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정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정보 보고를 하고 분석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근데 이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리고 전국이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용산만 국힘의 지도부만 모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정보를 왜곡했다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뭐 중요한 문제를 저는 다만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적 보좌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한 번 더 어디에서 잘못된 게 꼼꼼히 따져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언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51대 49로 따라잡았다. 이게 언제부터죠? 갑자기.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를 계속 크게 가지고 언론에 이 애국주의 열풍에 휩싸이는 게 좀 휩싸이지 않는 게 힘들긴 한데 그 문제를 꼭 한번 좀 지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제 눈에 띈 대목은 이 K-팝의 소비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가 행사 때마다 뭐 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주 K-컬처, K-팝의 스타들을 동원하는데 이게 국가적 대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미지를 좋게 하고 이게
국가적 행사에 동원된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은 K-팝 자체, K-컬처 자체의 진정성이 국제적으로 훼손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 한번 PT 영상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강남 싸이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이제 실패에 대한 책임과 또 이제 원인 또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또 이제 관련한 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서 충격에 또 이제 그 패배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들어올까 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면서 개최 여부가 이제 현재 이제 좀 불확실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 소추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여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본회의다, 합의된 본회의다.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누구의 말인지 맞는 건지 또 열세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은 어디로 갈 것인지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아마 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때 검사와 검사 2명과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처리하려고 하겠지만 이 명분이 좀 없는 게 원래 내일 그 30일과 12월 1일 잡아놨던 것은 12월 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본회의를 2개를 잡아놓은 게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일 겁니다. 제가 확인을 네. 뭐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갖다 대고 여기서 예산은 제가 보기에 소소위로 가 있다니까 12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안 처리하고 나서 별도로 뭐 김수현 의장을 압박을 하든 뭐든 논리적으로 설득해내든 따로 잡는 게 맞아요. 내일 본회의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안 잡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네, 예산안 합의를 처리를 위한 전제로 했던 본회의 개최 뭐 합의였다. 예. 네, 되게 뭐 이 날짜에는 본회의를 잡아놓습니다. 네. 열고 안 열고는 그때그때 다르지만요. 지금 현재 예산안이 소소히 가 있으면은 언제 타결이 될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소소히만 넘어가면은 근데 바로 타결될 수도 있고 또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11월 30일 이후에는 본회의를 불시에 여는 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스탠바이를 걸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안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이때쯤이 되면은 법안이 밀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안 빼놓고도. 그래서 되게 열어요. 네. 그러고 이 해결해야 될 일들을 되게 이때 많이 해결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예산안만을 가지고 이제 따로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12월 중에 또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여는 것이 순리는 순리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탄핵안 때문에 네.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을 하면 이건 이제 진짜 국회의장의 마음입니다.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밀려 있는 법안이나 뭐 이런 걸 쭉 보고 예산안의 진전 사항을 봐서 예산안이 언제라도 타결을 본다고 그러면은 네. 프린트하는 시간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탄핵안 이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막 여당 쪽에서 네. 계속 크레임을 건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라고 그러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좀 미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 이것을 점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장의 운전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죠. 김 의장의 운전하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열릴 거로 김 의장의 운전 실력이 이제 좌쪽으로 갈지 우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네네. 하여튼 직진으로 해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김 의장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회 개최 여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여야의 상황을 좀 이제 더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당무감사위원회가 이제 하위권 당무감사 하위권 46명의
컷오프 대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역은 영남권 그리고 이제 원외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당협위원장은 서울에 이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는 그 실명의 명단이 이제 돌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뭐 명단인지는 뭐 아직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또 현역 교체율이 40%가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 내년 총선에서 영남과 수도권 이 상황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폭 바뀌게 될 것인지 실제 뭐 내년 그 총선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신 의원님은 아니,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현역은 영남권 의원들이 많이 바뀔 거다. 왜 그러냐? 네. 아니 국민의힘의 89명, 89명의 현역 지역구 의원 가운데 59명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영남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높겠지만 네. 공천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쉽게 당선되는 지역에 정치적 숙명 비슷한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원외 당협위원장은 수도권에 많을 겁니다. 왜냐? 오랫동안 선거에서 지면서 흔히 하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위원장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많이 교체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뭐 40%냐 50%냐? 글쎄 비율을 따지긴 힘들 텐데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지난 8년 전 2016년에 이한구 공천위원장, 2020년에 김용호 공천위원장 시절에는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과 연동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네. 이게 뭐랄까 정밀하게 판단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신의진 전 의원이 하면서 이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연동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넘겨준다고. 네. 그럼 여기에 대해 기속된단 말이에요.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쨌든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객관적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도 저항 못하고 컷오프 될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다 더해서 다시 말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게 되면 지금 22.5%가 아니라 훨씬 많은 현역 의원들 탈락비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누가 채우느냐? 네. 일각에서는 여기 이제 친윤 검사 출신이 채울 거라고 추측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 선거가 망치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안 되고 오히려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예를 들어서 뭐 실물 경제 전문가라든지 과학기술 전문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넣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당의 쇄신이랄까 새 인물 충원 구조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요. 대통령실 인사보다는 그 특정 그 분야의 전문가, 네네. 여성이 대폭 투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투입되는 게 올바르고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 당이 그래 보는 거죠. 네, 공관위원장은 실제 또 맡아서 하셨던 신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역 교체율이 40,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사례에 들어갑니다. 네. 현역 교체율이 높은 건 뭐 좋은데 그러면 이제 누구로 교체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역대 40, 50 아무리 낮아도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도 국회가 별로 좋아졌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 보면 교체율이 중요한 거 아니고 교체의 질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교체율은 아마 양당이 경쟁하듯이 우리 당이 조금 더 높았다느냐 아마 그런 얘기 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네.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네. 근데 이제 누구로 교체됐느냐 하는 것은 저는 신 의원의 예상은 틀릴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네, 여성. 뭐 이제 뭐 포장은 그렇게 하겠지만 네네.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교체의 질은 이번에도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용산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고 네. 또 검사나 하여튼 법조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장지를 또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많이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체의 질은 뭐 이번에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 낙동강 이남 문제, 영남 문제는 사실은 초여름, 뭐 늦은 봄부터 국힘당의 경우에는 예상이 돌아다녔고 네. 이걸 인유한 위원장이 10월 하순에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루 뒤에 농담도 못하냐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의 말이 농담이라고 그 당시에 해석을 했던 사람은 저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은 늦은 봄 초여름부터 돌아다녔던 낙동강의 피비린내를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10월 말에.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 22명의 그 블랙리스트 네. 또 보면은 아 이거 이렇게 실체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현실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원외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되면은 얼추 뭐 그때쯤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대충 현실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을 주게 할까요? 확인해 준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간에서는 언론이나 특히 야당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남의 중진 의원들 흔히 하는 말로 뽑아내고 그 자리에 뭐 검사 출신들 친윤 아주 찐윤 같다. 그것은 약간의 공상과학 같은 게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선거전이 진행되면 그렇게 되면 전체 판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셀 때 지지율이 60% 이상 될 때도 전략공천은 많이 못했어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에게 청와대에서 딱 제가 이 사람만 챙겨줍시라고 한 게 20명이었어요. 그런데 못 챙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하는, 그렇게 될 것이야라는 그런 판단이지, 정치 현실로 들어가 보면 당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다른 로직에 의해서, 다른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이 큰 결심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 출신, 비서실 출신이 마구 못 치고 들어오는 게 정치 현실이에요. 네, 대통령실과 검사 위주의 대폭 물갈이, 일명 그 전략공천으로 불리는 이런 물갈이 후보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극소수가 될 것이다. 극소수가 될 것이다.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또 그 신경민 의원님은 그런 인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보시죠 한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당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내일 의총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좀 전망과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안에 사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신당을 뭐 좀 암시하는 거 아니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좀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 선거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공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건 지금 47명의 의원이 관계돼 있고 비례대표. 그렇죠. 신당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연동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일찌감치 국힘당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만약에 안 돌아가면 위성정당을 하겠다고 입장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점점 예전으로 회귀하자는 쪽의 얘기로 해석이 될 만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당 한쪽에서는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내놓고 준연동제를 유지하자라는 또 기류가 있는데 이게 벌써 한 70명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내일 의총을 할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양론이 갈라져 있고 이재명 대표는 함구하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병립형 얘기로 돌아가는 듯한 냄새를 지금 피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내일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니면 내일 결론이 못 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고 전국을 내년 총선을 휘감는 중요 이슈인 것만은 너무 분명한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라는 쪽으로 하는 순간 당의 내부는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 그 신당 창당 이낙연 대표가 어저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중에 이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제를 유지하고 다당제를 가는 초석을 까는 것이 한국 정당 내지 정치 내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네.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당내 문제일 뿐만 아니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갈라지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물론 어저께 얘기해서 무슨 신당을 시사했다라고 이 언론들이 해석을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많이 나간 건데요. 분명히 경고는 분명히 했습니다. 도덕성과 당내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당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당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훼손이 된다면 이낙연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확정 당론이 어떻게 이제 기울어질지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선택 두 가지 좀 중심으로 들어볼까요? 이낙연 대표 선택은 아마 의원님께서 더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을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준연동형 유지하면서 위성 정당을 현재처럼 지난번 선거 때처럼 하는 방향도 염두에 둘 거다. 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볼 거예요. 어디가 나은 건지, 병립형으로 가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위성 정당을 놔두게 되면, 허용하게 되면, 자, 조, 송영길, 조국, 추미애 이런 신당이 나오고, 이쪽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주적 신당이 나오고 가져간다면 시뮬레이션 해보겠죠. 어디 가서 의석을 조합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할 테고, 자신의 다음 대권 본론에 뭐가 나은지를 기준으로 볼 것 같다. 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준연동형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는 논리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 준연동을 하면서 위성정당 나올 수밖에 없느냐. 아니 병립형이 아니면 병립형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준연동형을 하면 할 수 없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요. 따라서 별도 정당을 만드는 게 그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연동형으로 선택을 하면 위성정당은 무조건 위성정당 나오려면 심지어는 3% 이상만 되면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강성 유튜버들 여야를 막론하고 다 나와가지고 혼란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점 꼭 지적하고 싶고 이재명 대표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산이 끝난 다음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점점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 관련 이슈 뜨거워지고 있고 또 논의도 그만큼 이제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슈를 다뤘는데 시간이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